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과 관련한 수사 속보부터 전해드립니다. 경찰이 이 대표를 공격한 김모 씨를 도운 혐의로 70대 남성 1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공범이 있었다면 수사가 또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는데 일단 이 남성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선 또 경찰청장이 출석한 가운데 범인 김 씨의 당적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경찰 방침을 놓고 여야가 온도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수사 상황부터 배승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사건 초기 피의자 김 씨 단독 범행으로 발표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조력자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어 왔고 공범 존재 유무에 대한 수사도 이어왔습니다. 이런 경찰은 어제 충남 아산에서 7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김 씨가 범행을 저지르면 이른바 변명문을 어디론가 발송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살인미수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남성이 변명문을 실제로 발송했는지, 했다면 누구에게 발송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또 범행 전날 김해 봉하마을과 가덕도 근처에서 김 씨를 태워준 승용차 운전자 2명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태워졌을 뿐 공범 가능성은 낮은 걸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엽니다. 다만 김 씨 당적과 관련해선 비공개가 원칙인 정당법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종 수사 결과는 모레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윤익은 경찰청장을 상대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피의자의 당적을 왜 공개하지 않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는데 경찰은 현행법상 임의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오늘 열린 국회 행안위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피습한 피의자 김 씨의 당적 공개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경찰이 왜 피의자 김 씨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는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찰이 당적 파악을 위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압수수색까지 했으면서 정작 공개는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그게요. 의하면 사실은 공개가 저희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지 생각하고 않습니다. 있습니다. 네. 다 공개가 되어 왔고 이게 거의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범행 동기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데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테러범이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반드시 밝혀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당적을 공개하는. 이에 대해 윤익은 경찰청장은 정당법에 따라 당적은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도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당적 공개에 반대했습니다. 정당법 24조에 보게 되면은 이거 사실을 공표했을 경우에 처벌 규정이 있잖아요. 네. 실형적인 처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관행이란 그런 의미로 쉽게 발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서 주요 인사에 대한 경호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청장도 향후 경호 대상에 정당 대표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피습 당시 경찰의 현장 대처가 미흡했다면서 내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항의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지난주 많은 분들을 화나게 했던 서울 명동 퇴근길 대란 사태 집중 취재했습니다. 서울시가 대란의 원인이던 이 줄서기 표지판을 부랴부랴 없애자 그 전보다는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그러자 시민들은 무대책이 대책이었다. 불편하다고 했더니 더 불편하게 해줬다.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데 먼저 이 표지판 전후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부터 최지우 기자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승객들은 이렇게 1시간 넘게 떨었습니다. 한 7시 반이면 도착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어제도 한 8시 반 정도에 도착을 했었고 거의 한 체감상으로 1시간 정도 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도로에 버스가 가득합니다. 이쪽으로는 심하지 않네. 지금 그래도 시간이 조금 일려가지고 6시가 안 됐어. 지금 그나마 이 정도지. 서울역부터 명동까지 1.8km를 가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평소엔 막혀도 10분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밤 9시가 되자 버스 행렬이 숭례문까지 늘어섰습니다. 결국 서울시장은 사과했고 표지판은 열흘 만에 없앴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일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숨통이 트였습니다. 없던 게 생겨서도 당황스러웠는데 이게 안내 없이 생겨서 지금 오늘은 또 갑자기 없으니까 이게 줄을 어디서 서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은 퇴근 시간인 오후 7시쯤입니다. 여전히 사람은 많지만 지난 며칠 동안처럼 버스가 꽉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광역버스들이 빈 곳에 차를 세우면서 대기줄은 평소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너무 탁상행정식이고 전혀 실무를 모르는 사람이 그냥 현장을 무시한 섣부른 대책이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JTBC 최지우입니다. 보신 것처럼 일단 최악의 상황을 피했을 뿐입니다. 시민들 불편을 확실히 줄이려면 광역버스 입석을 금지하며 크게 늘려둔 버스들을 어디서 어떻게 서게 할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하는데 이어서 이승환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이곳 명동 입구 정류소엔 광역버스 노선 29개가 지납니다.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9시 사이에만 550대 넘는 광역버스가 들어옵니다.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은 출퇴근 시간 서울로 향하는 버스를 계속 늘려왔습니다. 버스를 오래 기다리거나 위험하게 서서 가는 일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출퇴근 시간엔 영속으로 그냥 보내고 한 두세 대 보내고 타는 것 같아요. 계속 남은 좌석 확인하고. 2022년 11월 이태원 참사 이후 입석 탑승이 전면 금지되며 커진 불만에 차는 더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정류소는 그대로라 문제가 생겼습니다. 명동과 신논현역 등 주요 종점마다 짧은 정차면에 버스들이 길게 늘어선 겁니다. 버스가 서야 되는 데보다 더 전에 서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거 쫓아가겠다고 차도로 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산발된 형태로 사람들이 다 서 있으니까 이렇게 막 좀 다칠 수도 있고. 줄서기 표지판으로 이런 민원을 해결하려다 비난만 받은 서울시. 도심 진입 전까지만 버스를 운행하고 승객들은 환승해 출퇴근하는 게 답이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시민 불편을 감안하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서울시도 이런 불만을 고려해 일단 버스들이 서는 위치를 분산하는 걸 추진 중입니다. 협의가 된 6개 노선은 이달 말까지 정류소를 옮기고 다른 노선들의 경우 협의가 안 되면 정부의 직권 조정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한강변에서 흉기에 찔린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은 과다 출혈 때문에 사망했다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에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찾지 못했다며 타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지난 6일 밤 8시 7분 서울 올림픽대로 근처 한강공원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한강에 빠져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땐 30대 여성은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후드티와 바지를 입고 있었고 왼쪽 가슴은 흉기에 찔려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여성의 가방과 휴대전화, 흉기까지 발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늘 1차 구두 소견을 내놨습니다. 가슴 왼쪽 자창에 의한 장기 과다출혈로 추정된다. 즉, 흉기가 폐를 찌르며 많은 피를 흘려 숨졌다는 겁니다. 경찰은 여성이 6일 오후 1시쯤 가족과 함께 살던 경기도 이천의 집에서 나와 대중교통을 이용해 저녁 7시 반쯤 한강공원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CCTV 확인 결과 여성이 집에서 한강공원에 도착할 때까지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았고 신고 전후 시간대에 현장에 드나든 사람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동선 추적 결과만 놓고 봤을 땐 타살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족을 조사하는 한편 숨진 여성의 휴대전화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다방주인 2명을 잇따라 살해한 50대 남성 이모 씨는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 씨는 공개 수배 과정에서 얼굴이 알려진 상황인데 모레 경찰의 신상 공개 여부에 따라 이름과 나이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모자를 눌러 쓴 채 비틀비틀 걷는 남성. 경기 고양과 양주다방에서 60대 여성업주 2명을 살해해 구속된 57살 이모 씨입니다.
경찰은 모레 오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씨의 이름과 전가를 공개할지 결정합니다. 계획된 범죄였습니까? 왜 강릉으로 도주하시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셨어요? 도망갔습니다. 주로 절도죄를 저질러 모두 20년을 복역한 이 씨는 이번에도 돈을 목적으로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오늘 경찰 조사에서 돈을 훔치러 들어갔는데 업주가 나가라고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고향에서 살인을 한 뒤 쫓기면서도 파주에 있는 치킨집과 국수집 두 곳에서 계속 절도를 시도했습니다. 500cc 맥주 한 잔 시켜놓고 한 모금 마시고 그냥 도망갔다고. 화장실 갔다 왔더니 그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돈통 가져간 건 맞는데 안에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없었다고. 이때 CCTV에 찍힌 모습이 공개수배 전단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현금으로 새 옷을 사입고 강릉까지 도망쳤지만 결국 경찰의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법원이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에 대해 15년 만에 재심을 결정한 건 자백을 강요하며 불법 수사를 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당시 수사를 했던 당사자들은 표창을 받고 승승장구했거나 국회의원이 됐거나 이 사건을 자신의 성과로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조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광주고법은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재심을 결정했죠. 위법한 수사가 있었다는 취지였습니다. JTBC는 당시 수사와 재판을 맡았던 사람들을 추적해봤습니다. 먼저 검찰 수사관 정모 씨입니다. 아까는 왜 인정했어요? 원래 만돌러서 거짓말했습니다. 어제 말 한마디 다 끝날 것 같아요. 말 잘못 나왔죠? 네, 거짓말로 이렇게 막 반복주세요. 그거 아닙니다. 제가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안 하기 때문에. 윽박 지르는 것도 모자라 유도신문까지 합니다. 아빠가 갖다 놨잖아. 그러다가 누가 됐든 아빠 누구를 시켰든 아빠가 됐든 집 가봐라 그랬잖아 창고에. 정 씨는 같은 해인 2009년 검찰총장 표창을 받았고 다음해 국무총리 표창도 받았습니다. 검사 강모 씨도 있습니다. 오늘 자문자 누가 생각을 내봤지. 살때가 하는 게 사실 그런 거 있어. 강 씨는 이후 비위 의혹으로 옷을 벗었습니다. 그 위에 김회재 차장검사는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당시 브리핑에서 진술의 허점을 치밀하게 파고드는 과정에서 진실을 토로한 것이라며 모두 영상 녹화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되레 위법 수사의 단서가 됐습니다. 김 의원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수사를 총괄했던 순천지청장은 지금은 변호사입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을 주요 이력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당시 검찰의 직권남용이 인정된다고 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는 어렵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판사인 홍준호 변호사는 JTBC에 서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10년 전 백 씨의 절망적인 눈빛이 생생하게 기억난다며 검찰의 질문과 피고인들의 답변이 보통의 자백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결론을 정해놓고 유도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2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판사는 아직 현직입니다. 재심을 결정한 재판부와 같은 광주고법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유죄를 확정한 주심인 김능환 전 대법관에게도 입장을 물었습니다. 김 전 대법관은 사건에 대해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라며 법률에 따라 정당한 판단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백 씨 측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이 시작된다면 수사와 재판의 문제를 더 많이 드러내겠다고 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립니다. 서울엔 눈이 많게는 8cm까지 쌓일 걸로 예보되면서 수도권 전역에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내일 출퇴근길 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서울 대방여가 출근길이 온통 얼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내린 눈이 아직도 녹지 않은 겁니다. 한나절이 지난 퇴근 무렵에도 빙판길은 곳곳에서 보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또 한방눈이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흘러들어와 만들어진 눈 구름대가 저기압과 함께 우리나라를 통과하며 큰 눈을 뿌리게 된 겁니다. 서쪽에서부터 접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중부 내륙 중심으로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 구름대는 내일 새벽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시작으로 모레 새벽까지 전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 인천, 그리고 대전, 세종 등엔 3에서 8cm, 많은 곳엔 10cm 이상 폭설이 내리겠습니다.
경기 내륙과 충북 일부에도 5에서 15cm까지 내리겠습니다. 모레 새벽과 오후 사이엔 동해안과 경북을 중심으로 1에서 10cm 안팎으로 눈이 오겠습니다. 눈 대신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부산과 울산엔 많게는 40mm, 수도권 일부엔 10mm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눈 또는 비가 내린 뒤 바로 찬 공기가 뒤따라와 도로와 인도가 쉽게 얼겠으니 출퇴근길 등 외출 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대통령실이 총선 전에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에서 처음으로 김 여사 리스크를 잠재울 수 있는 뚜렷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부속실은 당연하고 플러스 알파가 더 있어야 한다고도 했는데 최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를 위한 사전 작업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과거 정부의 사례나 해외 사례 등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총선 전에 설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규모는 기존 부속실에서 김 여사를 보좌해온 배우자 팀을 토대로 5명 안팎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1급 비서관인 제2부속실장을 누가 맡느냐입니다. 제2부속실의 특성상 여사와 가까운 인사가 낙점될 가능성이 높지만 자칫 역풍이 불 수 있어 신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대 정권에서는 선거 기간 동안 배우자 업무를 도왔던 정당인이나 교수 출신이 주로 제2부속실을 맡아왔습니다. 여성이 아닌 남성 행정관이 제2부속실을 맡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동안 제2부속실이 없다 보니 임기 초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비공식적으로 순방에 동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범위를 정해놓고 인선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 지도부에서 처음으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며 제2부속실 설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두 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말을 못할 뿐.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 이건 당연하고 예,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오늘로써 23일째 공개 행보를 하지 않고 있는 김 여사는 정상외교 일정 등을 제외하고는 당분간 공개 일정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워크아웃 결정을 사흘 앞두고 태영 측에 논란이 됐던 890억 원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오늘 중에 추가 자구안이 나올지도 관심이었는데 핵심으로 꼽힌 사제 출연이나 SBS 지분 매각 같은 획기적인 자구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건설업계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태영그룹은 오늘도 오너 사제 출연을 포함한 진정성 있는 추가 자구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주말 내내 물밑 협상을 벌여온 금융 경제 수장들은 오늘 오전 다시 만나 충분하고 구체적인 추가 자구안으로 채권단 신뢰를 얻으라고 주문했습니다. 태영 측은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채권단 분위기는 부정적입니다. 원래 이행하기로 했던 것을 그냥 한 거일 뿐이고 이거를 추가 지원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태영 측이 오늘 논란이 된 자회사 매각 자금 890억 원을 태영건설에 투입하기로 했지만 이미 지켰어야 할 약속이란 겁니다. 이 돈을 태영건설이 아니라 지주사 빚 갚는 데 먼저 쓰면서 건설사 꼬리 자르기에 나선 거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더구나 지주사는 오늘 오너 일가에게 돈을 빌리며 SBS 주식 100만여 주를 담보로 제공했는데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돈을 못 갚아도 오너 일가가 SBS 지분을 챙길 수 있어서입니다. 정부는 추가 압박에 나섰습니다. 태영 같은 경우에는 그 경영에 있어서 잘못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위험이 더 컸던 부분이 있고. 태영건설 같은 기업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워크아웃 개시 결정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건설업계 불안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부채가 많고 재무구조가 나쁜 건설사들이 제2의 태영건설로 지목되면서 각 건설사들은 해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만일 채권단 75% 동의를 얻지 못해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불발될 경우 그 후폭풍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짬이 한 걸로 보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담보 업무 담당자들이 직접 엑셀 자료를 갖고 만나 정보를 공유하며 담보 인정 비율, LTV 인상을 제한한 단서를 잡았다는데 은행들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권 경쟁 촉진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통신 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입니다.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이후 공정위는 주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이며 대출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서 4대 은행 담보 업무 담당자들이 엑셀 파일을 출력한 뒤 직접 만나 정보를 공유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파일에는 전국 부동산을 약 7,500개로 나눈 담보 인정 비율, 즉 LTV표가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LTV 산정 시기가 되면 A은행 담당자가 다른 은행 3곳과 연락한 뒤 직접 만나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공정위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출받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형성됐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담합으로 경쟁사들과 비슷하게 LTV를 낮게 설정하면 대출액이 적어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4대 은행에 심사 보고서를 보냈는데 과징금 및 검찰 고발 의견이 담긴 걸로 전해집니다. 은행들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발합니다. 산출값 자체의 신뢰도 검증을 위한 단순 참고 목적 활용에 그쳤으며 금리 수수료 담합 의도와는 무관합니다. 조사 초기 제기됐던 대출금리 담합 의혹은 이번엔 빠진 걸로 보이는데 공정위는 은행 의견을 듣고 제재 수위를 정할 방침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또 전세 사기가 일어났습니다. 입주민들은 회원이 100만 명 가까이 되는 큰 협회 건물이라 믿고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한 부동산 업체가 협회 건물을 통째로 빌려 전세를 내준 거였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얼마 전 결혼한 A씨는 재작년 3월 서울 삼성동에 있는 오피스텔에 입주했습니다. 회원 수 97만 명을 보유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소유 건물이었습니다. 의심 없이 보증금 4억 5천만 원을 주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협회에서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건물을 빌린 부동산 임대업체 S사가 5개월째 임대료를 밀려 계약을 해지했으니 나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협회 측은 S사가 보증금 20억, 월 임대료 9,500만 원의 건물을 모두 빌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A씨 등 입주자 30여 명과 각각 전세 계약을 했는데 협회에는 알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입주자들은 S사가 협회 업무를 대신하는 줄 알고 계약했다고 했습니다. 관리랑 임대 관리랑 시설 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사 대표 최모 씨는 지난해 일부 입주민에게 돈이 부족해 당장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말한 뒤 지금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실 썼는데 이분들이 다 철수해갖고 어디 갔는지를 우리도 모르고. 보증금을 떼인 일부 입주자들은 당장 갈 곳이 없습니다. 그 남편도 직장이 근처라서 미래에 대한 약간 희망이 다 사라져서. 입주자들은 부동산 임대업체를 사기 혐의로, 협회를 사기 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협회 측은 임대업체가 허위 계약서를 보내 입주민들과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알지 못한다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S사를 고소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 영상을 퍼뜨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친형수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형수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사생활과 관련됐으니 비공개 재판을 해달라 했는데 피해 여성 측은 엄벌을 요구하며 신상만 공개되지 않는다면 재판을 공개해달라고 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축구선수 황의조 씨는 지난해 사생활 영상으로 협박을 받는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친형수 이모 씨가 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 씨는 황 씨의 사생활 영상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겠다며 피해 여성들을 협박하고 황 씨에게도 영상을 많이 갖고 있다며 곧 올리겠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첫 재판에서 범행을 직접적으로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씨에게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게 맞느냐고 묻자
이 씨는 직접 내라고 답했습니다. 이 씨 측은 사생활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비공개 재판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 측은 신상 공개가 문제되지 않는다면 공개 재판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2차 피해도 벌어지고 있다며 이 씨의 엄벌도 요청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에 열립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지문이 한 일타 강사의 모의고사 지문과 거의 똑같이 나와 당시 논란이 됐었는데 교육부가 뒤늦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해당 강사와 문항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교사 4명도 함께 넘겼습니다. 송하성 기자입니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의 23번 문제입니다. 이른바 일타 강사가 제공했던 사설 모의고사의 지문과 한 문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같습니다. 수능 직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는 이의 신청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평가원은 심사 대상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지문의 출처가 동일하지만 문항 유형이나 선택지 구성 등이 다르다며 우연의 일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8개월이 지난 이후 교육부가 이 사안을 뒤늦게 수사 의뢰했습니다. 사교육 카르텔 신고센터로 해당 강사와 관련된 다른 신고가 접수되면서입니다.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구매하여 교재를 제작한 사안 등 모두 2건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의뢰한. 교육부는 현직 교사 4명을 특정했는데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강사에 대해서는 문항 거래 의혹과 함께 수능에 같은 지문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관련된 강사가 이제 수능 문항 출제에 관련된 의혹에도 같이 연루되어 있어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보충적으로 같이 수사 의뢰한 사안입니다. 감사원은 교육부와 평가원 등의 책임 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드립니다. 5.18은 DJ 세력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다. 이게 신문기사 제목입니다. 북한 개입설은 5.18 민주화 운동을 깎아내리려는 이제는 낡을 대로 낡은 허위 정보죠. 국민의힘이 지난해 괴담이고 가짜 뉴스라고 못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담은 신문을 국민의힘 소속 허식 인천시 의회 의장이 배포했습니다. 허 의장이 구설에 오른 건 처음이 아닙니다. 경찰을 비하하는 표현을 쓰고 인천교육이 공산주의를 가르친다고 주장하고 특정 지역 아이들이 욕을 달고 다닌다고 말해서 논란이 됐었죠. 5.18 폄훼 논란까지 더해지자 국민의힘은 허 의장에 대한 징계 검토에 들어갔고 허 의장은 곧바로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JTBC가 허 의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허 의장은 신문을 자신이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5.18을 왜곡한 게 아니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인천시의회 앞은 오전부터 시끄러웠습니다. 허식 의장 만납시다. 문 열어주세요. 시민단체 회원 20여 명이 허식 의장을 찾아왔습니다. 5.18 폄훼 인쇄물 돌린 걸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의회는 문을 잠궜고 시의대는 사퇴하자는 문구를 붙이고 돌아갔습니다. 시의대가 못 만난 허 의장,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주위가 조용해진 뒤 허 의장은 의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인쇄물 내용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지역 일이 아니라 모르겠다고 합니다. 인천에서 무슨 5.18 뭐 이런 것까지 다 하지 않고 우리는 항상 저 지역에 대한 그 업무만을 하지. 관계 시민들 북한군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의장님? 아예 그런 거는 전혀 개념이 없어 그런 거. 그러면서 내용은 신문사에 문의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신문 내용을 내가 저기 썼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신문사에다가 얘기를 해야지. 의원들이 요청해서 인쇄문을 나눠줬다고 했지만 다른 의원들이 보고 다시 이제 우리도 좀 달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더 구해보자. 이거는 참고용으로 그냥 나눠줍시다. 해서 이렇게 누가 요청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이 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그렇죠. 그걸 보고 어떤 의원이 달라고 하셨나요? 아니 그건 개인적인데 그걸 어떻게 얘기하겠습니다. 당 윤리위 해부는 당이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해서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고위원장님이 저기 파악이 덜 된 상태에서 지시했던 거고 뭐 5.18을 폄훼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런 건 전혀 없거든요. 한 시의원은 본인이 확신을 가지고 나눠준 것 같다고 했고 다른 시의원은 의원들 몇 명이 신문을 달라고 한 건 맞다고 다소 엇갈린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도 사과는 없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했던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넥타이를 붉은색으로 바꿔 맸는데 김건희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했던 그동안의 주장은 어떻게 할지 백브리핑 최종혁 기자가 전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 지낸 분들이 국민의힘으로 가자 이렇게 말했죠. 중도에 뛰쳐나가서 지금 갑출한 격 아닙니까? 좀 정편없는 사람들을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에 해서 지금 막 전체를 다 틀어놓은 형국 아니겠습니까? 여야 정치 참견 보고서 백브리퍼 최종혁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함께 들어온 이상민 의원. 그동안 제가 민주당에 있다 보니까 애써 그냥 파란색으로 다 일색을 하다 보니까 빨간색을 매는 건 금기 사항이었습니다. 이렇게 넥타이 색조차 금기로 여겨지는 곳이 정치권이죠. 국민의힘에서 일종의 금기들 쉽게 깰 수 있을까요? 우선 명품 샵을 가든지 어디 샵을 가든지 그런 기사거리를 제공하냐고요.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권은 의혹이 남아 있어요. 특검에서 진상을 규명을 해가지고 딱 터는 게 낫죠. 민주당이 있을 땐 특검법에 이름 올렸고 무소속일 땐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총선 후에 하자고 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이 된 첫날 어떤 입장일까요? 당론이 딱 국민의힘에 정해져 있고 새내기가 그걸 제 생각이 어떻다 이렇게 하는 것도 경우도 아니고. 아울러 이 의원 민주당에 있으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법안들 많이 발의해 왔는데요. 대표 발의한 평등법 외에도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동성 혼인을 차별하지 않는 법안에 이름을 올리면서 문자 테러도 당했는데요. 이들 법안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기존의 어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전통적인 혼인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흔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들 법안에 목소리 내고 힘 실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상민 의원과 한동훈 위원장 모든 분야에서 같을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해서 동료 시민의 삶을 좀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10가지 중에서 9가지 이견이 있더라도 한 가지 생각이 같은 분들이라면 많이 모여서 같이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가지 총선 승리일 겁니다. 국민의힘이 원내 일당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반이 배에 있는 세종, 충남, 충북, 중초권 또 중부권에 제가 위력이 남아 국민의힘으로선 선거 바로미터 충청권 의석을 확보해야 원내 일당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이 의원은 최다선 의원으로 국회의장에도 도전해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2004년 열린우리당으로 17대 국회에 입성한 이 의원. 18대 총선 공천을 못 받자 이회창 총재가 이끄는 자유선진당으로 가 재선에 성공합니다. 그러다 19대 총선을 앞두고 다시 민주당으로 가자 이회창 총재 인간으로선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난했는데요. 22대 총선을 앞두고 또 한 번의 탈당과 입당. 결국 중요한 건 이를 지켜보는 유권자들의 판단 아닐까요? 대통령실이 설을 앞두고 서민과 소상공인의 코로나 기간 대출 연체 기록을 지워주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가벼운 징계 기록을 삭제하는 징계 사면도 논의 중인데 취지와 별개로 총선을 의식한 조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때 대출 상환이 밀려 생긴 소상공인들의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해 업무보고에서 한 시민의 호소가 나온 직후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출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이후 전액 상환했는데도 연체 기록 때문에 은행 대출이 거절되어 전체 규모는 200만 명 안팎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또 가벼운 실수로 받은 공무원의 징계 등 기록을 지워주는 징계 사면도 검토 중입니다. 이전 사례에 비춰보면 수십만 명 규모일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총선이 90여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선거용 사면이란 논란도 예상됩니다. 이른바 신용사면은 IMF 직후인 1999년 12월 박근혜 정부 초기 신용불량자를 구제해준 2013년, 코로나19 때인 2021년 세 차례 있었습니다. 징계 사면은 각각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첫 해였던
2003년과 2008년 시행됐습니다. 두 조치가 함께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고 IMF 극복 명분이 있던 1999년 말을 빼면 총선 같은 주요 선거 직전 이런 조치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검사 출신 주진우, 이원모 비서관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했습니다. 출마가 거론되는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30명이 넘는데 상당수가 당선이 유리한 여당의 텃밭 지역만 찾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오늘부로 대통령실에서 사직했습니다. 두 사람은 검사 출신으로 대선 캠프와 인수위를 거쳐 대통령실에서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한 핵심 측근입니다. 현재 주 전 비서관은 부산 수영에서, 이 전 비서관은 서울 강남에서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후임에는 이영상 법률비서관과 최지연 인사비서관이 임명됐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해 총선 출마를 위해 대통령실을 나온 참모는 30명이 넘습니다. 수석급으로는 김은혜 전 홍보수석, 안상훈 전 사회수석,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이 지난달 대통령실을 떠나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서관이나 행정관 출신들을 포함하면 대통령실에서 나와 출사표를 던진 사람은 33명에 달합니다. 이들 중 최소 15명이 영남과 서울 강남 등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구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당선에 유리한 지역구만을 노린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실 인사들은 모두 양지를 찾아 떠난다며 다가오는 엄동설안을 어찌할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지난해 12월 층간소음을 스토킹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했다는 게 선고 이유였고 언론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과연 어떤 증거들로 이런 판결이 내려졌는지 추적해봤습니다. 키우지도 않은 강아지 소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 찍힌 CCTV 영상이 주요 증거로 쓰였습니다. 이상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세입자들 스토킹한 거예요. 112 하루에 3번도 오고요. 층간소음이 스토킹이라고 할 수 있냐면서 저희 집 문 앞에 저한테 동의도 없이 CCTV를 달았어요. 그게 오히려 스토킹이잖아요. 자료 있지 않았어요? 아니 자료가 없어요. 있습니다. 그거 좀 주시면 안 돼요? 전화 좀 끊을게요. 네? (2년) 동안 스토킹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40대 남성. 지난해 12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웃 간 일부러 계속 소음을 내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한다는 첫 판단이었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사건 기록만 200장. JTBC는 경남 김해의 한 빌라에서 벌어진 층간소음 갈등을 파헤쳤습니다. 2021년 10월 402호에 사는 건물주와 딸이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아래층 302호 세입자가 밤낮 구분 없이 천장과 벽을 두드린다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위협할지 무서워 스토킹 처벌법으로 조사해달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층간소음 갈등이 있었던 빌라인데 외부인 출입은 안 되거든. CCTV 영상만 좀 봐도 세대별로 많이 떨어진 것 같진 않아. 당시 빌라에 살던 6세대는 지금 모두 이사를 갔습니다. 오랜 취재 끝에 302호 세입자 A씨를 찾아 만나봤습니다. A씨는 오히려 자신이 다른 세입자들 때문에 잠을 못 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분이 이사 오고 나서부터 이제 새벽에 쿵쿵쿵쿵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친구들 불러가지고 새벽 3, 4시까지 술 마시고 이렇게 고성방가하고. 반면 다른 세입자들 얘기는 전혀 다릅니다. A씨가 우퍼 스피커로 찬송가를 틀거나 망치로 벽을 두드린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A씨 집에 경찰이 왔습니다. 압수수색입니다. 두 분이 와서 집에 우퍼 스피커, 노트북하고 데스크탑 컴퓨터가 있었어요. 제가 찬송가 튼다고 했으니까 파일하고 재생 목록 안에 들어가서 막 다 뒤지더라고요. 집안에서 우퍼 스피커나 찬송가 파일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A씨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이 넘긴 증거는 천장에 조금 파인 흔적뿐이었습니다. 또 다른 자료는 없을까? 경찰은 건물주에게서 USB 1개를 제출받았습니다. A씨가 강목 여러 개를 집 안으로 들고 오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건물주는 A씨가 이 강목으로 천장을 치는 범행을 한 걸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강목을 든 남성은 A씨가 아니었는데 그대로 증거자료에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건물주와 세대원 진술, 천장 흔적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검찰로 갔습니다. A씨의 범죄 일람표를 살펴봤습니다. 우퍼 스피커로 찬송가를 틀고 둔기로 벽을 치고 텔레비전 소리가 크게 들리고 문을 쾅쾅 닫고 강아지 짖는 소리가 반복해서 들린다고 적혔습니다. 다 더하면 86회입니다. 경찰 압수수색에서 확인이 안 된 우퍼 스피커나 찬송가 내용도 다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A씨가 키우지 않는 강아지 짖는 소리까지 범죄에 포함됐습니다. 이제 건물주를 만나봐야겠습니다. 건물주는 A씨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휴대폰 떨어뜨려도 쾅쾅쾅 바로 치던 사람이 바로 밑에 집 살았잖아요. 저녁 내내 잠 못 자고 사람들 다 들어오면 이제 그 시간대 이용해가지고 새벽까지 그렇게 치고 하는데, 이렇게 팽팽한 대립 속에 1심과 2심에 이어 3심 결론도 같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존중해야 하는 건 우리 사법 시스템의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A씨는 억울하다며 소리 전쟁은 진행형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상첫 층간소음 스토킹이란 수식어로 많은 부분이 가려져 버렸던 겁니다. 1심 재판을 맡은 창원지방법원은 JTBC에 검찰의 공소사실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며 피해 진술과 소음 일지, 천장 흔적 사진 등 증거를 종합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범죄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없더라도 다른 증거를 종합해 유무죄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소를 맡은 창원지방검찰청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안이라며 그 외에 다른 입장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A씨는 재심이 가능할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이강인은 박지성의 후계자가 될 수 있을까? 아시아축구연맹 AFC가 아시안컵을 빛낼 5명의 젊은 스타로 이강인 선수를 내세우며 던진 질문입니다. 이렇게까지 이강인 선수를 콕 찍은 이유는 뭘까요? 정수아 기자입니다. 광고 영상 속 9살 슛돌이 이강인은 박지성이 월드컵 포르투갈전에서 했던 슛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14년이 흘러 성장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태극마크를 달고 아시안컵의 출발선에 섰습니다. 머리 조그매 보이고 다리 길게. 생애 첫 아시안컵 무대, 이번에도 박지성과 함께 그 이름이 불렸습니다. 아시아축구연맹 AFC는 이강인을 아시안컵을 빛낼 5명의 젊은 스타로 소개하면서도 박지성의 다음을 잇는 얼굴로 내세웠습니다. 박지성이 그러했듯 20대 초반의 나이에 유럽 빅리그에 진출해 일찌감치 빅클럽의 주역으로 녹아드는 모습. 그러면서 동시에 축구 대표팀의 중심축으로 아시안컵에 나선 것이 비슷하다고 본 겁니다. 이강인이 한 팀의 색깔을 바꿀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이강인은 아시안컵을 앞두고 치른 이라크전에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긴 했지만 패스 하나로 손흥민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열어주곤 했습니다. 이젠 박지성이 못다 했던 꿈을 향해 다가섭니다. 제가 꿈꿔왔었지만 이루지 못했던 아시안컵 우승을 이번 기회에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과 좀 부탁을 선수에게. 우리 축구는 64년간 이루지 못한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합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훈련 중인 이강인은 축구 대표팀과 함께 이틀 뒤 결전지 카타르로 들어갑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자, 휴대전화를 들고 이야기를 하는 이정우 선수. 누군가와 영상통화를 하는 모습인데요. I know. Yeah, he really was the one guy I really wanted to get. Grandson to the win.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에 입단했을 때 영상이 20일 만에 공개됐습니다. 어떤가요? 감독의 기대가 느껴지죠? 그런데 오늘 이런 전망도 나왔습니다.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관계자들이 올 시즌 신인왕 후보를 뽑았는데 이정우 선수의 이름은 없습니다. 아직은 이정우에 대한 느낌표와 물음표가 공존하는 것 같은데요. 이정우 선수, 이런 예상이 틀렸다는 걸 보란듯이 증명해주면 좋겠네요. 영상으로 보면 화려하진 않습니다. 임성재 선수는 매번 비슷한 거리에서 비슷하게 친 공이 쏙쏙 들어가죠. 그런데 이게 역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오늘 낚은 버디가 11개. 대회 4라운드까지, 그러니까 72홀을 돌며 기록한 버디는 무려 34개나 됩니다.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 최다 버디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꾸준함의 지표죠. 최종 순위 5위라는 숫자로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임성재의 존재감 아닐까요?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10.3도까지 떨어지며 주말부터 시작된 소환 한파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내일은 평년 기온을 회복해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다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설이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에 강한 눈이 집중될 텐데요. 모레까지 강원 산지에 최고 20cm 이상, 경기 내륙과 경북 북부는 최고 15cm 이상의 눈이 예상되고요. 그 밖에 서울과 충청 내륙, 전북 동부는 최고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눈비구름의 영향으로 모레까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건조특보가 내려진 동해안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전주 영하 2도, 대구, 창원 영하 4도로 오늘보다 3에서 8도가량 높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 2도, 전주, 대구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눈은 모레 차츰 잦아들겠고요. 주 후반 중북부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